자, 이번 달 영화 28일 후에 정식 후속작인 28년 후가 개봉합니다. There are many kinds of death. Some are better than others. 감사하게도 28일 후의 감독이었던 데니 보일과 각본가 알렉스 가랜드가 다시 협업하여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2007년 개봉했던 28주 같은 경우는 설정 오류로 인하여 두 사람이 정식 후속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8년 후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후속작이 되는 셈이죠. 당시 28일 후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촬영 포인트는 가정용 홈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캠코더로 찍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감독과 각본가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나면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들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비디오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결정 덕분에 28일 후는 특유의 러프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영화를 좀 더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주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28년 후에 촬영장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당시 화제가 되었던 것이 28년 후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많은 부분 촬영에 쓰였다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용 캠코더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휴대폰 카메라가 우리의 일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으로 영화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찍은 사례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프로페서 S 코너를 맡은 스노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션 베이커 감독의 2017년도 작품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우선 제목의 뜻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옛날 월트 디즈니 월드가 처음으로 건설을 착공하던 시기 그 불렸던 프로젝트 이름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없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명암이 대비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죠. 일단 션 베이커 감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노라로 각본상, 편집상,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이 4개의 상을 받은 것은 옛날 월트 디즈니 이후로 최초라고 하네요. 마침 또 월트 디즈니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이렇게 또 올해 아노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감독의 최고작은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감상 포인트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무니, 주인공 무니를 연기한 아역 배우 브루클린 프린스의 연기가 정말 일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역 배우들이 그렇게 컨트롤하기 어렵다는데 브루클린 프린스라는 배우는 정말 연기를 잘 해냈습니다. 이 배우가 정말 천재인 걸 수도 있고요. 혹은 감독님이 굉장히 현장에서 컨트롤을 잘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편애를 보태서 제가 생각하는 지구 최고의 배우 윌리엄 데포도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윌리엄 데포는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모텔 매직캐슬의 관리인으로 출연하는데요. 여기 모텔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찰자의 입장이다 라는 셈에서 관객의 입장이 되는 캐릭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모텔 매직캐슬 같은 경우도 위치가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올랜도 외곽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가진 의미를 더 극대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디서 아이폰이 쓰였을까요? 우선 평소에도 션 베이커 감독은 필름으로 주로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디지털보다는 필름 촬영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스포일러까지는 아닌데 약하게 스포일러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결말 부분에 무니가 절친 젠 씨와 헤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무니가 막 서럽게 우니까 젠 씨가 결심했다는 듯이 이를 앙다물고 무니의 손을 잡고 뛰죠. 그때 카메라가 아이폰 카메라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당시에 쓰였던 아이폰은 아이폰 6S 그리고 두 사람이 디즈니 월드까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갑자기 이질감이 들게 이 장면만 아이폰으로 찍었을까요? 우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제목의 의미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일단 디즈니 월드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깔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지라도 디즈니 월드에서 촬영 허가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락 없이 게릴라식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잘 보이지 않는 아이폰을 들고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석도 조금 들어갑니다. 갑자기 확 이질감이 들죠. 그리고 애초에 이 어린이들이 디즈니 월드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지금 보호자도 없이 둘이 그냥 뛰쳐나온 건데 더군다나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아이들도 아닐 것인데 그러면서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 아이폰으로 이질감 있게 찍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와 다르게 좀 이 영화를 해피엔딩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해피엔딩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선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이나 영상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감독이 있는데 웨스 앤더슨 감독식의 스토리텔링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웨스 앤더슨 감독도 이런 아름다운 영상미 안에 굉장히 좀 우울한 이야기나 우울한 캐릭터를
넣어둠으로써 주제를 극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후반부 아이폰 촬영 씬을 보면서 느낀 건데 감독이 이거 한두 번 아이폰으로 찍어본 솜씨가 아닌데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작품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자,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션 베이커 감독의 2015년도 작품 텐저린입니다. 텐저린도 제목의 의미부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션 베이커 감독이 직접 했던 인터뷰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텐저린인 이유는 그 과일과 그 과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과 감각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조금은 직접적으로 말한 느낌은 안 들죠.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선 이 영화의 주된 주인공들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소외된 이들 그리고 텐저린이라는 귤도 오렌지도 아닌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텐저린이라는 이름, 텐저린을 그리고 주조색으로 사용해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누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 드라마에서 혹은 영화에서 멕시코를 표현할 때 굉장히 누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인위적으로 누렇게 표현했다라는 감상을 이 영화에서도 좀 받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션 베이커 감독이 좀 더 필름을 선호하는데 여기서는 아이폰으로 찍은 게 좀 더 그런 거친 느낌을 더 내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아이폰으로 찍은 이유를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본인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 절감 외에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감독도 이로 인해서 이점을 봤다고 말했고요. 자, 여기 등장하는 배우들, 이 트랜스젠더 배우들은 실제로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말하길 조금 더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좀 덜 걸렸다 그래요. 이 작은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배우들이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트랜스젠더들을 섭외한 이유도 있겠죠? 줄거리에서 우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신디는 약 한 달간의 감옥 생활 이후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근데 이 본인이 한 달간 감옥에 있는 동안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를 찾아서 조지러 가는 내용이고요. 이 섭외된 배우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션 베이커 감독이 언급하기를 실제로 애드립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디가 그냥 골목을 걸으면서 뭐라고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해가면서 장면을 소화했다라는 일화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러프한 촬영에 실제로 배우들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대사처럼 뱉으면서 극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다큐 3일 트랜스젠더 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또 소소한 재미가 있고 더군다나 이 골 때리는 내용과 어우러지면서 내가 지금 영화를 보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실제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촬영은 션 베이커 감독이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아이폰 당시에는 아이폰 5로 찍었는데 아이폰 5 앞에 문동랩스사의 아나운필 렌즈를 물려서 촬영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좀 더 영화적인 그런 느낌은 더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휴대폰 카메라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션 베이커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션 베이커 감독을 인터뷰한 인터뷰어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감독님 성격 좋으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욕대사 하나만큼은 정말 찰지게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작품이었던 아노라에서도 마이키 메디슨을 거의 사무엘 잭슨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제는 더 잘 되실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은. 이 감독님이 그렇게 대중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은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저는 이 텐저린에서 촬영 되게 좋았거든요. 신선하고. 그래서 이런 쌈마이한 촬영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필름으로 계속해서 하시겠지만. 자, 다음 작품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2019년도 작품 높이 나는 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배급한 영화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면은 오션스 3부작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2010년대 작품인데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던 감염병을 다룬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연출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데뷔하신 이래로 90년대부터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년 한 작품씩 내시는 정말 소처럼 일하시는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이 감독님의 특징이라면은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높이 나는 새 같은 경우는 아이폰 8으로 전 구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텐저린에서도 쓰였던 문동랩스사의 아나운필 렌즈를 물려서 찍었고요. 근데 이 앞서서 언급했던 영화들과 좀 다른 접근은 뭐냐? 앞선 영화들은 아이폰을 좀 더 러프한 느낌을 살리려고 찍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 영화는 휴대폰 카메라로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찍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카메라 특유의 그런
이지적인 느낌들이 중간중간 들긴 해요. 예를 들면은 역광 상황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심하게 날리거나 조금 번진다든지, 혹은 섀도우 부분에서 좀 진하게 파란 색깔이 많이 낀다든지, 빛의 양이 충분해서 디테일이 잘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디테일은 조금 뭉개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휴대폰 카메라들이 티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또 아이폰 카메라를 쓴 이유는 이 영화의 줄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 NBA 파업 기간 동안 선수, 구단, 그 리그 사이의 권력 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판을 짜보려고 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존의 영화 촬영 구조와도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싶어서 아이폰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예산 절감도 이유라면 어느 정도 이유겠죠. 근데 좀 더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게 제가 NBA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도 결국엔 카메라의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뭐 내용의 영향 때문일까요? 조금 다큐사이멜 NBA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뭐 그런 재미적인 측면과 또 별개로 감독이 배해 작품을 계속해서 내시고 꾸준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펙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감독의 최신 작품으로는 또 블랙백이라고 마이클 패스벤더와 케이트 블란쳇이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스파이 장르고요. 근데 이 작품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본인도 지금 고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신작을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간다프로 유명한 이안 맥켈런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블랙 코미디 더 크리스토프스라는 작품을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체력도 체력인데 이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신 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더버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의 TMI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놀란 감독이랑 실제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놀란 감독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그런 아날로그 기술이라든지 옛날 기술에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놀란 감독이 소더버그 감독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요. 디지털의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필름으로 영화를 찍을 생각이 없냐? 라고 말을 하니까 소더버그 감독이 자네가 연필로 글을 쓴다면, 연필로 대본을 쓴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논란이 실제로 연필까지는 아니고 타자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극도로 그런 일상에서 디지털을 안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란 감독 입장에서는 소더버그 감독이 좀 되게 은인일 것 같은 게, 놀란 감독이 메멘토로 상업 장편 데뷔를 하고 나서 다음 작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워너브라더스는 스웨덴 영화인 인썸니아의 리메이크 판권을 획득했고 그 감독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놀란 감독을 워너브라더스에 추천하게 되면서 워너브라더스와 놀란 감독이 같이 미팅을 하게 되고 인썸니아를 놀란 감독이 연출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놀란 감독은 2020년 테넷까지 계속해서 워너브라더스와 협업하게 됐었죠. 그리고 소더버그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차기작을 내는 것처럼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이신 것 같으니까 다음엔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영화를 찍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언급된 작품 외에도 세계 최초로 상업 장편 영화를 아이폰 하나만 가지고 찍은 박찬욱 감독의 파란만장도 있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된 박찬욱 감독의 일장춘몽도 있었습니다. 일장춘몽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광고 일환으로 촬영되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23 울트라를 나홍진 감독에게 제공함으로써 나홍진 감독의 단편 영화 페이스를 연출하게 됐었고요. 아무래도 모바일 기계사들이 본인들의 기술 발전을 강조할 때 카메라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는 홍보 방식이 또 없는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또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지는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순간 디지털이 필름의 수요 양을 역전했던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기대되면서 동시에 걱정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카메라맨의 입장으로서는 잘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년 후도 또 너무 기대하면서 저도 한번 개봉 당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끝!